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불청객이 된 지 오늘로 꼭 1년을 맞았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국가적인 위기에 맞서 K방역을 총지휘해온 분이죠. 코로나 총리라는 별칭까지 얻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다양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진자 나온 지 1년 됐고요. 지난 14일, 지난주에 총리 취임 또 1년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코로나 총리라는 그런 별칭까지 얻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정세균 총리에게 지난 1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코로나19하고 사투를 벌인 시간이죠. 그래서 저 스스로는 이제 힘든 일도 있었지만 예.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는 중이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또 시민사회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지난 1년 동안 참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총리께서 그 방역을 진두지휘하시면서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어떤 순간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대구에 머물렀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갑작스럽게 900명대까지 치솟았어요. 근데 그게 뭐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그렇게 숫자가 많이 나왔으니까 예.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그때 병실도 충분하고 의료 시스템이 문제가 없었으면 덜했을 텐데 이제 병실이 부족해가지고 확진자들이 입원을 하지 못하고 댁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2, 3천 명 됐어요. 네. 그리고 몇 분은 기다리시다 돌아가시고 그때의 그 죄책감이라고 할까 심각했죠. 그 당시에 저는 그 총리의 대구에서의 그런 일정들을 보면서 좀 두렵지 않을까. 뭐 워낙 그 대구의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어땠습니까? 뭐 두려워할 겨를이 없었죠. 사실 그 국무총리라고 하는 직책 자체가 매우 무거운 자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방역 사령관이었거든요. 중대 본부장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책임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뭐 상황 같은 것이 뭐 두렵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고 봐야죠. 네. 우리 국민들은 지금 1차, 2차, 3차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었고요.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조금은 안정 추세다. 뭐 이런 진단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장으로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현 상황을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매우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3차 유행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K방역이 작동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2월 초가 되면 국산 치료제가 임시 사용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치료제를 쓰고 또 2월 말쯤 되면 뭐 그 이전에도 가능한데 백신이 들어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K방역과 치료제와 백신 이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면 우리가 결국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금 너무 힘드시잖아요. 네. 우선 일상을 다 빼앗겼죠. 그건 모든 국민이 똑같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는 점은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뭐 그렇지 않은 업종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차이가 있지만은 방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일상을 빼앗겼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전 국민이 모두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이 중대본이 지향하는 목표죠. 지금 말씀 중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 코로나와의 이 싸움의 끝에는
결국 백신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접종 시작하기 전부터 참 말도 많았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게 정쟁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묻고 싶어하는 과연 백신은 안전한 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보장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이제 백신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효과가 있어야 되고 예. 효과성, 안전성 둘인데 효과성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죠. 그렇지만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예. 이미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접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접종을 시작할 때쯤 되면 이제 2달. 사실은 그게 한 1년쯤 되면 어느 정도 충분히 확인할 시간인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네. 그래도 한 2달 정도 다른 나라들이 접종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어떤 시행착오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죠.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고 백신을 접종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유능하게 백신을 접종한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도 짧은 시간 내에 이제 그 집단 면역이 가능한 60-70%의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한다. 그래서 집단 면역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결코 늦지 않게 오히려 우리가 빠르게 형성함으로 해서 말하자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우리가 선두 그룹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말씀 들어보면 단순히 백신을 빨리 확보해서 빨리 접종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런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먼저 끝내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혼란스럽지 않고 좀 더 이 과학적이고 효과성 있게 아무 문제 없이 백신을 유능하게 접종하는 것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보죠. 예. 모두가 고통스러운 지난 1년 동안 그래도 특히 더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묻는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코로나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 이런 손실들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를 피력하셨는데 기재부에서는 또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어떤 것이 정답이고 총리께서의 어떤 의중을 갖고 계시는 거죠? 이 우리 헌법 23조에 보면 이제 재산권을 보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법률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 정신을 보면 집합 금지를 한다든지 집합 제한 그것은 바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보상을 하라고 하는 정신이 거기 들어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 그 점은 여도 야도 그러니까 국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일각에서 정부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실은 그런 문제를 이미 지시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뭐 그렇게 결국은 옳은 것이 관철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무언가 개혁을 하는 과정에는 항상 반대 세력도 있고 저항 세력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보면 될 터이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사필 규정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또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 활동이 뒤따르게 되겠네요. 이 현재 그렇습니다. 상황대로라면.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법안이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아, 예.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뭐 정세균 총리 하면 뭐 너무 잘 알려져 있지만 기업인 출신이시고요. 또 산자부 장관을 지낸 이력 때문에 1년 전에 이제 취임하시기 직전에는 경제총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본인께서도 스스로 뭐 취임 일성으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셨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 방역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현재로서는 코로나 총리라는 그런 별칭을 얻으셨습니다. 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인데 예. 어떻습니까? 좀 아쉬움은 없으십니까? 아쉽죠. 사실은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제대로 준비하고 또 우리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규제 같은 것도 좀 화끈하게 풀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격 경제를 잘 해온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진국들이 하던 것들을 잘 따라해서 거의 선진국 수준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 네. 이제는 따라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수준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앞서가야 된다. 그게 이제 선도 경제인 것이죠. 네. 그래서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네. 사실은 뭐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국가적으로 보면 방역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역이 즉 경제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제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그것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예, 더 의미 있는 일을 혹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이런 측면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제 전임 총리로서 최장수 총리의 기록을 갖고 있는데 혹시 정세균 총리께서 내가 그 기록을 좀 넘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 뭐 어차피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5년이기 때문에 네. 이미 이낙연 총리께서 전 총리께서 2년 반 이상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어차피 남은 기간이 안 되는 거죠. 예.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정치인, 정세균 총리는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퇴임 후에는 당연히 정치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하셔갖고요. 이게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여의도는 아닐 텐데요. 어디일까요? 예, 뭐 이제 어디에 있든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것이죠. 물론 정치인은 주로 국회에 나가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고 또 300명씩이나 되니까 예. 제일 많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어떤 자리가 꼭 있어야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네.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가도록 역할을 한다든지 좋은 정치인들을 양성한다든지 또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한다든지 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뭐 꼭 어떤 자리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만이 정치는 아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것도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봉쇄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좀 이렇게 폭넓게 열어놓고 제가 지금은 행정을 하고 있는데 행정이 끝나면 다시 정치로 돌아가겠다 그런 취지이죠. 예. 총리께서의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이나 여론들은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이런 차기 대권 양강 구도 속에 제3의 후보로 정세균 총리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 여론조사 결과 지표들도 보셨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본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본인 의지. 정세균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는 어떻게 코로나19를 극복해서 국민에게 일상을 돌려드리고 또 경제인들은 경제로 또 자영업자들은 어려움 없이 네. 자신이 하던 일을 열심히 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가. 그게 현재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는 총리께 또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 좀 송구하긴 합니다만 궁금하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가 최근에 이익공유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치권에 여전히 논쟁거리, 특히 야권에서는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이 공유제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서로 상생하자, 예. 고통을 분담하자 그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을 제도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예. 아직까지는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같은 생각이긴 한데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보다는 현재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고통을 나누어 가지는 노력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은 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면 좋겠다. 보통 이제 정부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진하면 사실은 기업들은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 과거에도 제도화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지만 실제로 제도화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느라고 세월을 다 보내는 것보다는 뭔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본 국민들,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일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다른 것 같지만 같고 같은 것 같지만 조금 다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또 재난지원금을 대해서 오늘 공식적인 브리핑을 했습니다. 경기도민에게는 전체 보편적인 로 10만 원씩 지급하겠다. 다만 이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과 좀 궤를 맞춰서 설 연휴 이런 시점을 얘기를 했는데 이 선별적 복지 그리고 이것을 보편적 복지 여기에 대한 논쟁은 줄곧 따라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던진 이 보편적 복지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세균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래 저는 복지와 관련해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적절한 때 골라서 쓰는 게 좋다. 그걸 믹스하는 게 좋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는 무상 급식이라든지 또 아동 수당 이런 건 보편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것은 복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복지 차원이 아니죠. 재난을 받은 국민들에게 그 고통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차등 지원을 하는 게 옳다. 재난의 크기가 큰 사람, 고통이 큰 사람은 더 많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지원을 하고 심지어는 고통이 전혀 없고 오히려 혜택을 보거나 수혜를 본 그런 업종이나 계층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들에게 왜 재난지원금이 지원돼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받은 분들에게 좁게 그러나 두텁게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걸 전체에 펴버리면 아주 얇게 지원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지금은 이제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엊그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설 이전에 90%를 집행할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차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보다는 어떻게 방역을 잘할까를 고민하는 게 더
적절한 일 아닌가. 네. 재난을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4차는 나중에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방역에 열중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방역에 지금은 열중하고 3차가 끝나고 나면 그때 의논도 해도 되는데 지금 왜 그렇게들 성급하게 4차 재난지원금 등을 얘기하는지 그게 저로서는 좀 납득이 잘 안 가요. 정치적 의도 뭐 이런 것들도 좀 깔려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글쎄 저는 지금은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고요.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상 좀 마침표 어느 정도의 그 대통령의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야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좀 반하는 굉장히 좀 국민 정서를 거슬렀다 이런 얘기들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여권이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반응들도요. 총리께서는 이 일련의 사항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사면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국민 뜻이 중요하죠. 국민 뜻을 거슬러서 사면을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그렇다고 대통령이 그걸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국민들께서 부여한 권한인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도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면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죠. 그런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사면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거나 불필요하게 갈등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그야말로 지금은 여든 야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드릴 거냐.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옳지. 지금 사면 논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전혀 그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공매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남의 주식 빌려서 팔고 이익을 얻는 이 공매도 제도를 놓고 말이 많습니다. 일단 다른 변화가 없다면 3월 16일이면 이 허용이 되는데 지금 국민청원도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가 있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권에서 여당에서 뭐 금지 연장에 좀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기류들도 나왔는데 정세균 총리께서는 이 공매도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예, 이 공매도가 이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제도는 아니에요. 네. OECD 국가들은 모두가 공매도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공매도 제도가 제대로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오남용이 되어 왔어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게 주어졌는데 그 운영 과정에서 룰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함으로 해서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태로라면 곤란하다. 그런데 OECD 국가 대부분이 다 그걸 가지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또 평가를 하는 지표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문제점이 있는 이 제도를 고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걸 그대로 바로 시행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지난 1년간 고통을 감내하고 코로나19에 맞서서 이겨왔던 우리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또 그런 고통들은 당분간 이어질 텐데요. 정세균 총리께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한 해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 국민들에게 일상을 빨리 돌려드리지 못하고 또 그 고통을 제대로 덜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은
작년에도 위대했고 또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믿고 정부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세균 국무총리였습니다.